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 피살 사건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는데요. 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저희가 처음 나올 때는 이게 원래 줄 돈을 안 줘서 네. 뭐 욱한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가 청부살인 성탁을 받고 살해된 거여서 네. 그러니까 계획된 범죄라는 건데 어떻게 밝혀진 건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네. 이거는 최초의 법률 분쟁부터 좀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그 600억 원대 자산가 광모 씨가 이제 한국에 600억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 친손자 쪽이랑 외손자 쪽이랑 법률적으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600억 원을 우리가 친손자 쪽에 다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쪽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거 위조됐다라는 취지로 이제 분쟁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그 조모 씨라는 사람이 살해범이 원래는 친손주 쪽이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예. 살기도 했었고. 야. 근데 그 당시에 나온 얘기는 뭐였냐면 이 조모 씨, 그 살인범 조모 씨가 이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내가 나중에 이 일이 성사가 잘 되면 나한테 몇 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주지 않아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8월 21일 날 만나서 살해를 했다가 이제 첫 번째 사건의 얘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수사가 좀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 조모 씨가 본인이 그냥 우발적으로 욱해서 살해했다라고 한 사람과 좀 달리 흉기도 좀 준비해 갖고 왔잖아요. 예. 그럼 계획살인이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의 다른 정황을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살펴보다 보니 흥신소라고 하죠, 소위. 그 심부름센터에 가서 사람 죽여줄 수 있느냐, 조선족 출신 고용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부름센터 쪽에서 우리는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정황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혹시 지금 이 친손주 쪽, 그러니까 광모 씨 쪽에서 사주해서 죽인 게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예.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휴대폰, 컴퓨터 이런 내용들을 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친손자인 광모 씨가 이 고모 씨가 사망한 당일날 살인교사죄는 얼마나 처벌받는가 이런 걸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정황이 또 다 있었군요, 다. 이런 내용들이랑 뭐 돈을 얼마 주겠다는 얘기, 필리핀에 가서 이거 사람을 죽이고 필리핀 가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모든 게 전말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대낮에 피살이 됐습니다. 이 범행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선택한 이유가 변호사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청탁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사실 이 사무실이요, 제가 있는 사무실 바로 옆 건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입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많이 놀랐다고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사람을 죽일 거라는 생각은 보통 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600억 원대 재산에 관한 분쟁에서 이 분쟁의 이 고모 씨 쪽, 그러니까 송선미 씨 남편 쪽의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매형입니다. 이 고모 씨의 매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최초에는 이 조모 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거기 가서 변호사하고 이 고모 씨를 둘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조모 씨 입장에서 사람을 둘이나 죽이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거절을 했으니까 그러면 둘을 다 죽이지 못하더라도 이 매형인 변호사도 확실하게 겁을 줘라. 그러니까 그 장소를 택해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조모 씨가 정말 일반인의 상식에 좀 부합하지 않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말 기습적으로 흉기로 목을 찔러서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검찰이 보니까 제1교포 아까 말한 그 광모 씨의 재산이 600억여 원인데 네. 그러니까 친손주와 외손주인 거고 외손주가 네, 이제 그렇습니다. 살해를 당한 거고 네. 이게 보니까 장손인 곽 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할아버지 곽 씨를 찍은 동영상이 네. 확보가 됐기도 했다고 그러고 네.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뭐 증여받았다는 계약서 이거 위조한 혐의로 등으로 또 네. 구속 기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확실하게 전모가 드러난 게 이 사건은 우리 살인 사건은 8월 21일 날 벌어진 사건인데요. 예. 9월 25일 날 이 곽 씨가 구속이 됩니다. 이제 구속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600억대 자산가인 친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다 위조해서 증여를 받은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랑 이 친손주 곽 씨, 이 곽 씨 아버지까지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 구속 기소가 돼서 이 내용들을 이제 그럼 이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증여받은 거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과 할아버지가 찍었던 같이 동영상을 있었던. 동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냥 할아버지와 면담을 이렇게 쭉 나누는데 거기서 이 친손주가 자꾸 재산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근데 그 동영상 내용을 전부 다 들어봐도 이 할아버지가 그 재산을 증여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애시당초 이 계약서를 다 위조한 다음에 이 자산가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테니 잘만 꼬이면 우리가 다 돈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재산을 준다는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본인들의 증거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걸 보니까 실제로
이 99세 자산가가 친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곽 씨는 재산이라는 얘기를 좀 주고받고 하다가 문서까지 있으면은 뭐 믿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그렇죠. 어설프게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문서가 확보가 돼 있고 문서는 사실 법무사들이랑 완벽하게 꾸몄고 예. 이제 할아버지의 증여 의사만 있으면 그러면 자기게 되는 거예요, 600억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증여 의사가 있는 것을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일부러 자꾸 유도해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 굉장히 정정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재산을 주겠다라는 명시적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동영상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던 거고 오히려 발목을 잡은 오히려 거네요. 이게 발목을 잡아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곽 씨로부터 이 현금 20억과 가족 부양 또 변호사비까지 약속을 하면서 이제 살인 교사한 사실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계획적인 범행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좀 형량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살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고 죽인 걸 지시한 사람이 있잖아요.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살해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할아버지의 거액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예. 본인과 상대방에 있는 소송 상대방에 있는 외손주를 살해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동기도 좋지가 않죠.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한 상황이었고. 친족이니까 남이 아니고 또.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살해 행위를 한 사람한테 얼마를 주고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해주고 가족들 부양해주고 변호사 비용까지 내겠다라는 걸로 지금 합의를 해서 지금 죽이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통상 이 정도 계획살인이면 30년 이상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근데 조 씨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조 씨는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살해를 하면 본인 가족 부양을 해주고 본인만 입을 닫으면 사실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짧게 형량이 설명하면 10에서 15년 정도 선으로 예. 선고가 된다. 예. 그 정도 선고가 되면 그 정도 버티고 나와서 이후에 큰 돈을 받고 가족들은 그동안 부양을 해준다고 하니 괜찮을 거라 판단하고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참 끔찍한 느낌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대법 그 선마을 여교사 사건 얘기인데요. 네. 집단 성폭행범 당시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네요. 파기환송한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작년 여름에 굉장히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죠. 그렇죠. 선마을 여교사가 그 당시에 학부형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3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그 당시에 뭐 선마을 여교사들의 뭐 실태 앞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온 국민이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8년, 13년, 12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그보다 훨씬 낮게 선고를 했어요. 징역 10년, 8년, 7년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아니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이렇게 낮게 선고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 오늘 파기환송이 됐다고 하니까 대부분 이것 때문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 형이 너무 낮게 선고됐으니까 다시 바로잡아라라고 돌려보냈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법원은 양형 판단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양형 부당은 대법원의 상고 사유가 아니에요. 다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이게 범행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밤 11시 10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범행인데 앞부분에는 각자 들어가서 이제 강간 미수 혐의가 좀 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성폭행을 지속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앞부분의 범행이 일단은 검찰은 뭐라고 기소를 했냐면 이 사람들 짜고 한 거다. 그러니까 공모한 거다. 예. 합동범이다 이런 표현으로 기소를 했는데 1심, 2심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는 정황이 없으니까 이거는 개별 범행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법원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항소심에 가면 다시 형을 올릴 수 있어요. 항소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니까 이게 1심, 2심은 개별적으로 했던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공모를 한 거라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하라고 했으면 다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판단이.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소심, 이제 파기환송심 가게 되면 대법원의 뜻을 꼭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파기환송을 하면 그 대법원의 뜻에 따라서 이 부분도 공모범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모범죄로 판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짜고 그러니까 세 명이서 같이 저 여교사를 성폭행하자라고 모의를 했다라는 게 나오면 아무래도 죄질이 더 안 좋죠. 그러니까 파기환송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긴 하겠네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은. 그 부분을 판단을 하다 보면 저번 항소심의 그 좀 낮았다는 판단보다는 형량이 좀 더 상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기환송심에서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 이
지금 그 피고인 3명이 다시 재상고를 하게 되면 또 상고를 재상고심 하면?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알겠습니다. 파기환송 전에 2심에서의 감형 이유는 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또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 때문이었는데 좀 일반적으로 선처 문구가 형식적이고 실제로 용서한 건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예요. 예. 근데 합의가 여기서 보면은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선처를 바란다가 형식적인 문구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형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는 어쨌건 피해 여교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론은 아니 이거 진짜 용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을 저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형을 많이 떨어뜨려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실제 이 사람이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는 판단을 못 해요. 뭐 불러서 내심의 의사까지 다 확인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서의 문구를 기초로 해서 합의가 됐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처벌의 그 필요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항소심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파기환송 등기가 어떤 식으로 또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이제 다른 주제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가수 이은하 씨가 이제 빚이 너무 많아서 네.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일단 법원이 탕감하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탕감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파산을 언제 하냐면요.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을 때 하는 거예요.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데 두 번째로 앞으로 갚을 가망성이 없을 때. 아하. 그러니까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데 본인이 일을 벌어서 계속 하니까. 갚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갚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 이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회생 절차를 먼저 신청을 했어요. 회생 절차는 이제 채권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간으로 이제 빚을 갚아 나가면서 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의 빚이 있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이렇게 줄여가면서 협의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게 회생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해서 결국 파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파산 절차를 가게 된 이유가 이은하 씨가 아버지의 빚 보증을 쓴 것에다가 또 이은하 씨가 본인이 과거의 가수로서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이 돈을 버셨는데 문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들어오면서 그 사업 실패로 인한 빚까지 굉장히 많은 한 10억 원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은하 씨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10억 원의 빚을 뭐 3년에서 5년 동안 일부 줄여준다고 해도 갚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파산을 결정을 해준 거고 이제 파산 이후에 더 중요한 건 면책이에요. 이제 이은하 씨도 뭔가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면책 결정이 안 나면은 통장 못 만들어요.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 면책 결정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통장도 만들고 일정한 거래 활동을 제기를 할 할 수 수 있는 있고요. 거네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이 파산 전력이 있으면 대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정부에서 가계부채 발표할 때도 예. 탕감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죠. 네.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근데 잘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나는 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사실 그래서 이 파산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당연히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빚을 지면 다 빚 열심히 난 갖고 있는데, 갚는데 열심히. 이 사람은 빚보다 재산이 훨씬 적어서 난 도저히 못 갚겠어요. 파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받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 계속 강요하면 이 사람 재기만 못 해요. 이제 그런 사회 정책적인 고려까지 포함이 돼서 이 회생 파산이란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의 피살 사건 그리고 예.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또 파기환송됐고요. 또 배우 이은하 씨는 법원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으면서 재기의 길도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